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에 가서 생명의 분자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디아 에버하르트 메츠거가 짓고 성현숙이 옮겼습니다. 1822년 슐레지엔 지방에 있는 하인첸도르프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요한이라 이름 지어진 그 사내아이는 가난한 농부의 외아들이었고, 따라서 일찍이 뛰어난 머리로 주목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대대로 내려온 농부의 전통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요한이 지금의 오파바 지방인 트로파우에 있는 김나지움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을학교의 선생님 덕분이었다. 요한에게는 누이가 3명 있었는데 그들은 요한이 올미치에서 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참금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21살의 나이에 비범한 그 농부의 아들은 아우구스부르크 수도회 소속이었던 불인 소재의 성 토마스 수도원의 수도사로 입회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영토에 속했던 불인은 지금은 체코 공화국에 있다. 수도원에 들어간 덕분에 요한은 1851년 10월부터 1953년 8월까지 그 유명한 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가 공부한 과목은 주로 물리학, 화학, 곤충학, 동물학, 식물학이었다. 요한은 졸업시험에 합격했고 그동안에 수도원에서 정식으로 이름을 받게 되었다. 대학 시절로 인해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은 아주 오랫동안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수학과 식물학은 그가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추진했던 작업에서 그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완두콩을 교배시키는 이 작업으로 인해 완전한 분명으로 말해서 그레고어 요한 멘델에게 유전학의 아버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멘델에게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그 역사는 멘델이 지방의 한 종자 상인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멘델은 1854년에 모두 34종의 완두콩을 얻었는데 그 종류들은 학명으로 말하면 주로 완두였다. 멘델은 1년의 실험 중 첫 번째 실험에서 완두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21종을 선발해서 불인에 있는 수도원 정원에 심어 교배를 시켰다. 멘델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은 너비 35m, 길이 7m로 면적이 아주 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자 멘델이 인공적으로 수정한 수백 포기의 콩과 식물에 싹이 나서 꽃이 피었다. 멘델은 핀셋으로 꽃눈을 열어 수술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는 상처난 연약한 틈새에 가는 붓으로 다른 식물의 꽃가루를 발랐다. 그런 다음 그렇게 준비한 꽃을 하얀 망사천으로 씌워 놓았다. 이미 틈새를 만들어 수분을 식힌 꽃에 벌이 날아와 경솔하게 다른 꽃의 꽃가루를 묻힘으로써 정성스러운 작업을 수포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멘델이 아주 공을 들여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서 기록한 그 굉장한 교배 실험은 꼬박 8년이 걸렸다. 그는 1865년 그 결과에 대해 잡종 식물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48쪽 분량의 간결하고도 명확한 논문을 썼다. 그 논문의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색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관상용 식물에서 인공 수정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논의될 실험의 동기였다.
이 간결한 문장으로는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의미를 예감할 수 없다. 이는 맨델이 1865년 2월 8일과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연한 적이 있는 자연연구협회 회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1866년 브리네이에 있는 자연연구협회 논문들에 발표한 뒤 이 논문은 적어도 55군데 도서관과 런던에 있는 로열 소사이어티와 린네이 협회와 같은 유명한 학회에 보내졌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었다. 심지어 맨델의 완두콩 논문 11부는 세기 전환기에 미국까지 갔다. 맨델 자신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읽도록 애를 썼다. 그는 당시에 저명한 식물학자에게, 예를 들어 인스부르크 대학 교수인 A. 캐러너 폰 마릴라운에게 자신의 논문을 보냈다. 그러나 마릴라운 교수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모라비아 출신의 수사가 쓴 논문을 전혀 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1878년에 그가 죽은 후 맨델의 논문은 몇 페이지 펼쳐지지도 않은 채 발견되었다. 맨델은 당시에 권위 있는 식물학자 카를 빌헬름 네겔리와 7년 동안이나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네겔리 역시 그 논문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이 많을 정도로 세심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맨델의 천재적 사고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30년이 지난 후에야 학자들은 맨델이 한 실험의 의미를 비로소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셔머혼 홀에 있는 613호는 파리의 방이라고 불렸다. 대략 7m 곱하기 8m 크기인 이 방은 8개의 작업 공간과 1개의 실험용 탁자, 그리고 250g짜리 우유병 수백 개가 가득 차 있었다. 컬럼비아 대학의 식당에서 나온 이 병들은 목화솜으로 입구가 막힌 채 작은 곤충들, 즉 무수히 많은 작은 파리들의 정착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라는 학명을 가진 그 작은 야생 초파리들은 파리의 방 주인인 생물학자 토머스 헌트 모건에게는 맨델과 비교하자면 완두콩과 같은 존재였으며 이 파리들은 유전자를 연구하는 데 이상적인 대상이었다. 일상적으로 과일파리 혹은 노랑초파리라 부르는 이 파리는 유전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가 기르는 법이 간단하고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기 때문이다. 암컷은 한 번 산란할 때마다 수백 개 알을 낳고 2주일마다 새로운 세대가 부화한다. 그 외에도 노랑초파리는 단지 4쌍의 염색체만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쉽게 분간된다. 모건과 그의 동료 켈빈 브리지스, 아더 스터디번트, 허먼 멀러는 유전학을 연구하는 데 아주 적합한 초파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 노랑초파리는 오늘날까지 유전학자들의 사랑스러운 동물로 남아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 중 한 사람인 토머스 헌트 모건은 1903년에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으로 왔다. 재발견된 맨델의 논문의 자극을 받아 모건은 유전자와 염색체 외에 있는 유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했다. 모건 자신은 맨델의 결론과 염색체설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 그는 1909년 미국 축산협회의 한 모임에서 맨델의 사상을 격렬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초파리 실험을 통해 신빙성이 없는 맨델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 바로 모건의 목표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이 때문에 모건은 자신의 실험을 농담 삼아 자신은 3종류의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어리석고 또 하나는 특히 어리석고 나머지 하나는 더욱더 형편없는 실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1910년 5월 어느 날 그의 어리석인 실험 가운데 하나가 행운의 결실을 맺었다.
모건은 우유병 하나에서 그토록 원했던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하얀 눈을 가진 파리였다. 노랑 초파리는 빨간 눈이 정상이다. 유전학자들은 유전 형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야생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상에서 벗어나는 형질의 발현을 돌연변이라고 한다. 모건이 2년 동안 엑선과 온갖 화학물질로 일으키려 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돌연변이다. 눈이 하얀 초파리가 모건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돌연변이 개체인 것이다. 미국의 학자이며 과학작가 로버트 샤피로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청사진에서 모건이 그 귀중한 발견물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았는지에 대해 전했다. 하얀 눈의 초파리는 아주 허약했다. 모건은 아마도 그 파리를 집에 가져가서 밤새도록 자기 침대 옆에서 잠자게 하고 낮에는 다시 실험실로 가지고 온 것 같다. 그 파리는 기력을 충분히 회복해서 빨간 눈을 가진 정상적인 암컷과 짝짓기를 했다. 후에 그 초파리는 죽었지만 아주 놀라운 혈통으로 발전하게 될 유전자를 남긴 것이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은 하얀 눈의 형질이 혈통도에서 단지 수컷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초파리의 눈 색깔은 성별과 연관이 있었다.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오로지 X염 색채 위에만 있다는 사실을 모건은 마침내 알아냈다.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은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투르였다. 파스투르의 발견으로 인해 그 오랜 옛날부터 인간을 급습해왔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연구가 학문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20여 종의 전염병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 중 대다수, 예를 들어 에이즈, 나병,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없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정에 의하면 1200만 명 이상이 전염병에 의해 사망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 물질만 충분히 있다면 전염병에 의한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유전공학은 백신 연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넣었다. 유전공학에 의해 생산된 최초의 백신은 B형 간염에 대한 백신 물질이다. B형 간염 백신은 이미 1986년부터 사용되어 왔고 이 물질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장 커다란 건강 문제 중의 하나인 B형 간염에 대한 접종이 가능해졌다. 이 병은 특정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데 평가에 의하면 약 3억 5천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200만 명이 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분자 생물학자들은 B형 간염 바이러스로부터 소위 표지 항원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을 맡고 있는 유전자를 분리해낸다. 그런 다음 유전자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대장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집어넣는다. 유전자가 복제되면 그 유전자는 효모의 세포 속에 삽입된다. 효모는 원래 바이러스에 있던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많은 양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몇 번의 정화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을 백신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피부 밑이나 근육 속에 주입된다. 이와 같이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든 B형 간염 백신은 유전공학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방법으로 그동안에 다양한 백신 물질이 생산되었고 또한 많은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B형 간염 백신 외에도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생산된 또 다른 백신, 즉 백일효와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이 허가되었다. 폐렴구균은 무엇보다도 폐렴을 일으키는 균으로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학자들은 DNA 백신에 커다란 희망을 갖고 있다.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약화시켜서 백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구성 요소들을 백신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어떤 미생물의 특정 유전자, 즉 DNA의 한 부분을 백신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것이 DNA 백신이다. 이 유전자는 접종자의 몸속에 생산물을 만들고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출동시켜 면역 예방 효과를 만들어낸다. 1993년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와 같이 직접 DNA를 이용하여 면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제 미래의 면역 물질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처음에는 단지 쥐에게만 접종했지만 그 후 사람에게도 DNA 백신 접종이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나 다름없이 DNA 백신 접종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한 DNA 백신의 상용화 시기는 임상시험 진입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 택시에 대한 예를 하나 들면 연구가들은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다. 이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오랜 시간 동안 숙주세포에 삽입해 놓는데 바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특성 때문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 보자면 치료 유전자를 전달하는 데 이상적인 나룻배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유전자 치료 의사들은 많은 문제와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주 심각한 부작용과 싸워야 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는 어떤 특정 세포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세포 저 세포의 마구잡이로 자리를 잡는다. 특정 세포를 겨냥하는 유전자 치료법에 이것은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된다. 또한 아데노바이러스도 학자들이 선호하는 유전자 운송체이다. 이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목표로 하는 바로 그곳에 전달해 주지만 마찬가지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바이러스들은 그 과정에서 세포를 상하게 하거나 면역체계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면역체계의 방어가 얼마나 단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제시 겔싱어의 죽음이다. 베를린에 있는 막스 델브리크 분자의학센터의 과학자 귄터 키콘이 이 미국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면역학적 관점에서 해명한 적이 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유전자 치료법에서 벡터로 사용되었던 아데노바이러스가 넘치게 되자 이른바 보체 체계가 활성화되었다. 보체 체계는 수많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들은 면역 체계의 식세포에서 몸 안에 침투한 병원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갑자기 많아진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이 첫 번째 방위선이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제 겔싱어의 피 안에는 일시적으로 적혈구보다 낯선 바이러스가 더 많이 다니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의 몸속에는 보체들이 위험한 반역을 일으켜 몸의 장기까지 해치게 된 것이다. 그와 같은 비극적인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제 벡터 연구가들은 아데노바이러스에서 중요 부분을 없애려 한다. 벡터 연구가들이 가장 최근에 발명한 것 중 하나가 거세한 바이러스, 즉 속 없는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는 속이 텅 빈 형체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제 사람들은 외부의 유전자를 마치 상자에 넣듯이 이 형체 안에 넣는다. 속 없는 바이러스 벡터가 과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실제로 발각되지 않은 채 면역 체계를 잠재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전문가들은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몇몇 학자들은 유전자 운반체로 오히려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들은 아주 작기 때문에 작은 유전자 화물만을 수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르페스 단순성 포진 바이러스 1형은 입술에 작은 수포를 만들어 부르트게 하고 무엇보다도 신경세포를 감염시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신경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의 이상적인 후보자이다. 그러나 아데노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숙주세포에 손상을 주고 방어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유전자 태제의 대변자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앤서니 모나코에 의해
순풍을 받게 되었다. 그는 1998년 초에 학술 잡지 네이처 지네틱스에 결함이 생긴 문법 유전자, 즉 K 가족의 언어장애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염색체 7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앤서니 모나코는 SPCH1이라 부르는 유전자의 결함분을 단지 언어장애가 있는 가족들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침내 시카고 대학의 수전 골딘메도와 캐롤라인 마이랜더 등 두 여성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인간의 유전자 속에 공동의 언어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 두 여성 심리학자는 미국인 농아와 중국인 농아 각각 4명을 연구했다. 이들은 1만 398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진 총 6,614개의 대화를 녹화했다. 놀랍게도 미국인 농아들과 중국인 농아들은 자신의 동작을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이 두 학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 결과는 어떤 유전적인 기질을, 다시 말해서 촘스키의 보편 문법을 암시해준다. 앞으로도 언어 유전자 및 인간의 다른 복잡한 행동 방식을 주관하는 유전자에 대한 발견을 흥미진진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오직 유전자의 원인으로만 규명할 수 있다고 유전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준다. 그러나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그토록 많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훌륭한 유전학자는 그 누구도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규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권위 있는 유전학자 에릭 랜더는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에 나타난 차이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행동 유전학에서 늘 입증되는 바와 같이 편차의 폭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의 중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간인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유전이라는 한정된 틀 안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자 시도하는 사람은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유전 요소는 아주 중요하지만 환경 역시 적어도 유전 요소만큼 중요하다. 프랑스 게놈 프로젝트의 중요한 지도자인 다니엘 코헨은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냈다. 선천적인 요소는 100%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요소도 100% 중요하다.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에 대한 낡은 논쟁은 그에게는 너무나 지루했다고 코헨은 고백한다. 이런저런 행동이 40% 혹은 60% 혹은 90%가 선천적인 요소에 아니면 후천적인 요소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나에게는 정말 이상하고 나의 건강한 인간 오성의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비슷한 예를 들면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가로가 더 중요한지 세로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콘스탄츠 대학의 철학과 교수 위르겐 미텔 슈트라우스도 인간의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 결국은 생물학적으로 규정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은 물론 자연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러한 성향을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늘 인간 자신에게 있다. 미텔 슈트라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단정적으로 설명했다. 내가 원자탄을 던지느냐 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원자탄을 던지는 경우 그것은 나의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 클라우디아 에버하르트 메츠커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